막시즘 2004 그람시 옥중수고 워크샵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워크샵에 해주실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사인 최인붕 동지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시고 격주간지 노동자연대 편집자이십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방법, 소외 유물론, 소외 변증법 역사 유물론 등 다양한 이런 저술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람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대의 이 그람시가 좀 다소 왜곡된 형태로 전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왜곡된 형태의 그람시가 아니라 혁명적인 그람시의 사상과 실천에 대해서 알리는 저술과 강연 등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연사의 연설을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립자 중에 한 명이었고, 35살 때인 1926년 11월에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부에 의해서 구속돼서, 그래서 징역 생활을 하다가 37년에 전혀 살 가망성이 없는 중병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무솔리니 정부는 그람시를 옥사시켰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감옥에서 죽게 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려 했던 거죠. 자, 그람시는 수감 기간 중에서 한 29년서부터 35년까지 무려 33권의 공책에다 빼곡히 글을 썼습니다. 1929년까지는 지필이 허용이 되질 않아가지고 못하다가 29년서부터 이제 지필을 해서 썼는데, 나중엔 병 때문에 지필을 더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었죠. 어쨌든 다행히 그 공책은 나중에 그람시가 병원으로 이감될 때 함께 교도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감 중에 병세가 아주 날로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그는 지필에 몰두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에서 말한 이런 말 때문일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유명한 말인데, 사실 로망 롤랑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 나는 지성에 있어서는 비관주의자이지만 의지에서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지성의 비관주의, 의지의 낙관주의라는 유명한 그런 말 했죠. 그의 희망은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이랬을 것 같아요. 자,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거대한 대중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 되면 나는 석방될 텐데, 그러면은 요걸 출판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재 당이 걷고 있는 잘못된 노선, 초자파적 중파주의 노선, 다른 세력들과 동맹을 해서 파시스트 정권을 무너뜨리는 운동 같은 걸 건설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당의 그런 초자파적 중파주의 노선을 바로잡고 당을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람시가 체포되기 전 2년 반 동안은 그는 당을 이전의 당 지도자 아마데오 보르디가가 취하고 있던 초자파적 종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해갖고, 그래서 레닌주의 노선을 걷도록 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르디가 당 지도자가 보르디가였었는데, 아마데오 보르디가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전선을 펴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공산당이 혁명적이지 않은 그런 세력들과 공동 전선을 펴봤자 당의 혁명적 순수성만 훼손시킬 뿐이라는 게 이유였던 거죠. 다른 한편 사회당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인 이 개혁주의자들은 별 효과도 없이 그저 법과 질서에 호소를 하는 데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가 처음 등장하던 때 그를 막기 위한 대중적 운동이 없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로마라던가 파르마라던가 리보르노라던가 라스페지아 같은 곳들에서 아르디티 델 포폴로, 즉 인민의 분대들이라고 하는 반파시즘 행동단체가 결성이 돼서 주로 이제 청년들이 주된 구성이었었는데,
그런 그 청년 사회단체들의 중심으로 해서 결성됐는데, 그런 그 아르디티 델 포폴로가 파시스트들을 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인 사회당 정치인들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르디티 델 포폴로가 파시스트들에 맞서서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들을, 뭐 예를 들자면 거리에서 물리적 충돌 같은 걸 불사하기도 한다던가, 그보다는 뭐 점거 같은 거를 뭐 한다던가 등의 그런 수단을 불사한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보르디가는 당시 공산당 지도자 보르디가는 무솔리니가 집권해봤자 뭐 달라질 게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무솔리니가 집권을 해가지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회 제도를 없애버린다면 파시스트들은 이제 그걸 없애려고 하는 그 정치 세력이니까, 근데 그렇게 없앤다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환상도 함께 그 없애주는 셈이니까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순도 100%의 초좌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일부 노동조합들도 전혀 그 행동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전혀. 일부 노동조합들은 들이 반파시즘 노동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했어요. 그 노동조합 총연맹, 아나키즘적 신디칼리즘 노조연맹체, 선원노조 등등이 공동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르디가는 이 공동전선을 아주 종파적인 관점에서 불신하고 의심을 하면서 거기에 함께 협력적으로 활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르디가는 1919년에서 20년 동안 이탈리아를 뒤흔들었던, 거의 혁명에 육박했었던 그 격변적 상황, 비에니어 로소라고 불리우는, 붉은 2년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태풍의 누는 공장 평의회 운동이었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사용자들과 투쟁을 하다가 이제 그 공장을 노동자들이 관리해버리는, 직접 그런 공장 평의회 운동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예 비난을 했어요. 공장 평의회 운동 때문에 그 사회주의자들이 당의 그 정권 장악 노력에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히려 막 분산시킨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경제주의, 공장 평의회가 가진 경제주의적인 한계, 그런 한계를 아주 강조를 하면서 그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었죠. 보르디가는 그 노동자 계급이 자기 스스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아주 경시하는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이 계급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르디가의 단계냐면 엘리트주의적이었죠. 자, 이런 이 공산당 지도자, 당시 공산당 지도자 보르디가의 이런 초자파적 수동성과 그다음에 개량주의자들의 또 개량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초자파가 아니라 개량주의적인 수동성 때문에 이 공장 점거 운동은 지지를 그들로부터는 많이 받지 못한 채 토리노와 밀라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북부 공업지대에 좀 국한된 채 전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거의 혁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태풍의 눈이었죠. 이런 기회를 놓침으로써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큰 대가를 치렀는데, 바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운동이 등장을 해서 집권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개혁주의자들과 보르디가의 초자파적 수동성 때문에 무솔리니는 큰 저항에 직면하지 않고 집권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21년에 그가 로마로 행진하고 그랬을 때 그의 권력은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못했습니다. 심지어 1926년까지도 무솔리니의 권력은 굉장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거의 6년이나 되는 동안에 얼마든지 무솔리니를 끌어내릴 수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이탈리아의 노동운동 세력은 한편으로는 개량주의적인 경향이,
다른 한편에서는 초자파적, 총파적 경향이 지배를 함으로써 이 무솔리니가 권력의 기반을 다질 기회를 줬던 셈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올바른 입장을 취해서 당을 바꿔나갔던 2년 반 동안 바꿔나갔던 그람시조차도 결국은 체포되어서 큰 희생을, 치명적인 희생을 치르게 됐습니다. 1928년 6월에 무솔리니의 검찰은 구형을 언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20년간 저 두뇌가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판사에게 부영을 했습니다. 자, 그람시의 옥중수고는 이러한 이탈리아 혁명 패배에 대한 성찰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특히 당시에 그람시가 수감돼 있던 바로 그 기간에 스탈린과 국제공산당 조직이 취하고 있었던 초자파적 종파주의 노선, 히틀러의 나치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저항을 제기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급진주의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있었던 그런 노선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깔고서 쓴 거다라는 점을 그런 배경에 비춰서 이해해야만 정확하게 이 옥중수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람시 생각으로는 이 이탈리아 혁명의 패배, 그러나 앞으로도 기회가 없는 건 전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공산당에 대한 이 반성, 그런 성찰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야만 지금의 유기적 위기,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이 유기적 위기, 즉 1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부터 시작돼서 193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심각한 위기로부터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런 점을 주안점으로 해서 그람시는 공책에다가 글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먼저 유기적 위기라는 그람시의 용어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유기적 위기는 어떤 경기 순환 속에서 이렇게 몇 년 주기로 반복되는 그런 단순한 불경기 같은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 어떤 외인성 또는 변칙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내재하는 그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위기를 두고 유기적 위기라고 그람시는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깊은 위기이니까 당연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오래가는 위기인 거죠. 이것을 이제 유기적 위기의 첫째 특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봅시다. 장기적이다. 장기성. 유기적 위기의 둘째 특징은 구조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를 이루는 그런 각 구성 부분들이 서로 이질적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서 상호작용을 하는 걸 두고 구조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바로 구조적인 위기인데 2007-8년 이후에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예를 들어서 독일 경제와 중국 경제는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주요 경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이들 경제가 그래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때쯤에는 다른 주요 경제의 일부가 또 회복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위기는 언제나 불균등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분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체적인 세계 경제 상황이 바로 그람시가 말한 유기적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적 위기의 셋째 특징은 다중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중적이다. 이 안경 다중 초점 렌즈 할 때 그 다중이에요. 자율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다중이 아니라 안경이 다중 초점이다 할 때 다중적인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말하자면 신속하게 정치 위기로도 전이 되고 또 이데올로기 위기로도 전이 되는 그런 다중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먼저 정치 얘기를 좀 하자면 정치 위기는 사회 계급들이
그들의 그 전통적 정당들을 이반하는 사태가 흔하게 이 유기적 위기 상황에서는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2008년 이후 경제 위기가 2008년 이후에 그 경제 위기가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랍 혁명들이 그 사이에 일어났었고, 또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파시스트들과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준동하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같은 거는 바로 이런 그 대중이 전통적인 정당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는 등의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심각하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 파시즘이나 우익 포퓰리즘과 관련해서 그람시가 그 트로츠키하고 매우 비슷한 관찰을 했다라는 점을 좀 잠깐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즉, 유기적 위기의 시기에 지배계급도 노동계급도 서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고 뭔가 그 세력의 그 팽팽한 그 균등한 균형 상태가 이루어져 갖고 상대방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지배계급도 노동계급도 아닌 중간계급의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극우 독재를 지향하는 운동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파시스트 운동인데, 그람시는 이런 세력을 그 카이사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카이사르, 로마의 시저 말이죠. 카이사르. 근데 이는 이제 엥겔스가 보나파르트주의라고 불렀던, 루이 보나파르트, 그러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가 1848년 혁명의 패배를 딛고서 패배를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그 뒤에 집권을 해서 1인 독재를 행사하고 있었을 때 엥겔스는 그걸 두고 보나파르트 체제, 보나파르트주의라고 불렀었는데, 사실 그람시가 말한 카이사르주의는 이 보나파르트주의하고 매우 비슷한 개념인 것이죠. 자, 이데올로기 위기에 좀 대해서 간단히만 언급하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들 때문에 발생한 위기이잖아요, 이 유기적 위기가.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제 모순돼 있지만 많은 청년들의 사상이 상당히 급진적이고, 예를 들자면 혁명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판의 불꽃 같은 그런 영화라던가 또 뭡니까 얼마 전에 V for Vendetta 같은 영화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급진적인 개념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돼 펴져 있고 그러죠. 또 미국의 누구더라 유명한 흑인 탤런트가 흑인 영화 배우인데, 어느 굉장히 유명한 진보적 정기 간행물에다가 자신은 혁명을 지지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명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아주 반향을 크게, 좌우 왼쪽으로부터 반향을 크게 받았죠. 그리고 영국에는 또 아주 온 나라에서 유명한 한 코미디언이 또 자신은 혁명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영국 사회에서 또 영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분분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기적 위기의 넷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유기적 위기가 앞서 제가 말했듯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이고 다중적이죠. 그런 덕분에 이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게 네 번째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루카치가 말한 혁명의 현실성 또는 혁명의 실제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람시는 위기적 위기가 혁명적 위기를 낳을 수 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용을 하겠습니다. 유기적 위기의 과정은 유기적 위기의 과정은 모든 나라에서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다. 즉, 유기적 위기의 내용은 지배계급 헤게모니의 위기다. 헤게모니는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둘 중 하나다. 하나는 지배계급이 광범한 대중의 동의를 구하거나 강제적으로 얻어낸 정치적 프로젝트, 예컨대 전쟁과 같은 게 실패한 경우다. 다른 하나는
광범한 대중, 특히 농민 대중과 뿌띠부르주아 지식인들이 정치적 수동성의 상태로부터 어느 정도의 능동성으로 돌변해서 유기적으로 표현된 요구들은 아니지만 종합해보면 혁명을 지향하게 되는 그런 요구들을 내놓는 경우다. 권위의 위기가 언급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헤게모니의 위기, 즉 국가의 총체적 난국이다. 자, 이제 유기적 위기 속에서 실천의 철학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천의 철학자 또는 실천의 철학은 그람시가 마르크스주의를 에둘러서 무솔리니 감옥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검열을 의식해가지고 말들을 막 이렇게 일부러 좀 애두르는 말들을 막 사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동시에 그 애두르는 말일지라도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나름의 굉장한 문제의식 속에서 갖다가 쓴 말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 실천의 철학자라고 했을 때는 바깥 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스탈린의 지휘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공산당 운동이 굉장히 결정론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즉 경제 위기가 1929년 대공황 이후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노동자 대중은 완전 자발적으로 혁명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나치에 맞서서 사회민주당하고 공동 전선을 편다던가 이런 행위는 반동적인 행위다. 반동적인 제안이다. 막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황당하리만큼 기계적인 그런 결정론에 기초를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람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인간의 실천, 그렇게 경제 그 자체가 그냥 자동으로 인간을 어느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그 자체의 변동은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간들 자신이 의식적으로 뭘 계획하고 조직하고 그래서 어떤 효과적인 행동을 해야만 무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는 마르크스주의를 실천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이 실천의 철학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그람시의 공책에서 좀 살펴봅시다. 먼저 역사적 블록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도 제가 설명할게요. 자, 유기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 계급을 타도하려면 그들은 다른 천대받고 차별받는 사회 계급들이나 사회 집단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라고 그람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런 노동자 계급을 포함해서 이런 천대받고 차별받는 사회 집단들을 서블턴이라고 불렀는데요. 학계에서는 서발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서블턴 집단들의 이 동맹을 구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맹을 두고 그람시는 역사적 블록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람시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13세기, 14세기, 15세기 이런 역사를 거슬러 특히 이탈리아 역사에서 르네상스가 이제 있었죠. 그때 르네상스에서 부르주아지가 등장을 했는데 프랑스 부르주아지보다도 몇 세기나 앞서서 이탈리아 부르주아지는 역사에 등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일찍이 역사에 등장했는데도 이탈리아 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에 꼭 필요한 통일된 국민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남부와 북부로 거의 분단되다시피 그렇게 된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프랑스 부르주아지는 반면에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통일된 국민국가를 건설을 하죠. 이렇게 이탈리아 부르주아지는 왜 프랑스 부르주아지보다도 몇 세기나 앞서서 역사에 등장했는데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라를 통일시키는 일에서 프랑스 부르주아지보다 훨씬 덜 성공적이었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봉건적 분권
정치 체제들을 통일시켜가지고 통일된 국민국가를 만드는 걸 두고 또 이탈리아어로는 리소르지멘토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람시의 용어입니다. 리소르지멘토를 왜 이 이탈리아 부르주아지는 13세기에 성취하지 못하고 왜 19세기 말에 돼서야 그것도 불완전하게야 리소르지멘토를 성취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는 역사적 블록이라는 개념을 세웠던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그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지가 1789년 때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지가 농민들과 도시의 그 소상공업자들을 이끌고 이 혁명을 아래로부터 혁명을 성공을 한 반면에 그 이탈리아 부르주아지는 19세기에 그 지도자들은 그 유명한 마찌니하고 가리발디거든요. 주세페 마찌니와 주세페 가리발디가 이끄는 그 이탈리아 부르주아지의 정치 조직인 행동당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진 않아가지고 농민을 동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그런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그 힘을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그게 차이였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이 지금 20세기에 이제는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이 혁명에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 북부는 공업지대로 돼 있었고 남부는 농업지대로 돼 있었는데 이 북부 공업지대의 노동자들이 남부 농업지대의 그 농민을 이끌고 그 자본가 계급과 지주 계급을 타도를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게 이제 그람시의 그 문제의식이었던 거죠. 그걸 두고 역사적 블록이라고 그람시는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 계급이 다른 서블턴 집단들을 포섭하려면 도대체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람시는 지배계급이 이 피지배계급들을 지배하는 방식을 보면서 거기서 또 힌트를 얻었어요. 즉 지배계급이 그 피지배계급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지배자들은 단순히 강제력에만 의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득도 한다는 거죠. 동의도 구해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노동계급도 다른 서블턴들 그러니까 그걸 종속 집단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다른 서블턴들 하층민들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도 이 역사적 블록을 성취해야 하고 그러려면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설득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남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거죠.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그 점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용을 할게요. 새 계급은 역사에서 등장한 그런 새 계급을 말합니다. 그게 옛날의 부르주아지이든 19세기 중엽쯤에 이 노동계급이든 이런 새 계급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사회성원 전체의 공통의 이해관계로서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즉 자신의 사상에 보편성의 형태를 부여하고 자신의 사상이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유일하게 보편타당한 사상인 것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 맥락에서 봤을 때 그람시가 생각하기에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하느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경제주의를 경계를 해야 한다. 그람시는 그걸 경제주의라고도 부르고 코퍼라티즘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혁명을 염두에 두고 나온 개념이에요. 이 경제주의라던가 코퍼라티즘에 대한 비판은. 즉, 그 계량주의적 학술적 그람시 해석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혁명의 가능성과 혁명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람시가 제기한 개념이 아닙니다. 경제주의를 혁명적으로 배격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도입을 했던 거죠. 이 그람시의 경제주의 비판을 좌파적인 포퓰리즘 지지자들은 자기 나름으로 아전인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이익과 투쟁을 중시하는 것 자체를 경제주의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고는 그 대신에 그 극소수 지배 엘리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전체가 민중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데 그런 민중이 단결을 해서 그래서 그 극소수 반동적인 지배자들을 지배적 지위에서 몰아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 주장을 포퓰리스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 지배자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지배 엘리트는 미국과 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될 수도 있고 단지 재벌일 뿐이라고 규정될 수도 있고 남북 화해 협력에 부정적인 냉전주의적인 그 지배자들 집단이라고 그렇게 규정될 수도 있고 뭐라고도 경제 민주화에 반대하는 집단이라고 규정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배 계급 중에 특히 보수 반동적인 일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다 통 크게 따옴표 통 크게 국민적으로 단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노동 계급의 이익과 투쟁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을 두고 경제주의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는데 그거는 그람시가 의미했었던 비판했었던 경제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람시는 노동자 계급이 다른 서블턴 집단들에게 헤게모니를 행사하기 위해서 헤게모니 이 말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익히게 될 거예요. 그람시가 그런 좀 아까도 말했듯이 검열을 의식해서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썼는데요. 하여튼 다른 서블턴 집단들에게 헤게모니를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고는 전혀 그람시는 그런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이 고저 자신의 이익에만 자신의 투쟁에만 시야가 갇히는 협회한 그런 시야를 갖는 것 그것을 비판을 한 것이지 아예 일종의 계급 이타주의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는 않고 남의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그런 계급 이타주의를 주장한 건 아닙니다. 계급 이타주의는 말도 안 되는 공상일 뿐이죠. 자, 우리는 1917년 볼셰비키의 그 강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평화, 빵, 토지 이게 볼셰비키 강령이었습니다. 즉 여기 보면은 평화, 전쟁을 끝내야 한다. 즉 이건 국민적이에요. 국민적이고 그러나 또 그 농민들이 주로 사병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농민들과 사병들을 겨냥한 그런 그 국민적인 동시에 그런 농민들의 처지를 고려한 그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빵, 그거는 이 노동자들과 또 그 노동계급의 가족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식료품 배급을 올려달라는 전쟁 중에 그걸 갖다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거는 또 농민의 요구였어요. 이걸 보면은 볼셰비키는 경제적인 요구와 그런 정치적인 요구들, 부문적인 요구와 전체적인 요구들, 정치적인 요구들, 이런 거, 또는 전체적인 요구들, 이런 거를 다 같이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경제주의와 포퓰리즘 모두 다 일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레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책에서, 1902년에 출판된 책에서 경제주의를 레닌도 비판을 했는데, 그때 그는 그 노동자 운동이 노동자들의 그 당면한 생활상의 요구들, 먹고 사는 문제들만 제기를 하는 거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그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노동자가 아닐지라도 다른 천대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특히 러시아에서는 종교적인 차별과 천대가 좀 격심했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또는 러시아 국교인 그 러시아 정교회가 아닌 종류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극도로 차별받고 천대받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주의자들은 옹호해야 한다. 그들을 방어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레닌은 인민의 호민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람시의 이 헤게모니 개념은 바로 레닌의 인민의 호민관 개념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람시는 혁명적 정당이 개혁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그 대다수 노동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헤게모니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람시가 말한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는 두 방면으로 구사가 됩니다. 하나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는 시민사회를 통해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구사됩니다. 시민사회는 흔히들 우리나라에서나 뭐 요즘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NGO들을 총칭해갖고 시민사회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람시가 말하는 시민사회는 마르크스주의가 말하는 상부구조 가운데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두고 시민사회라고 그람시는 불렀던 거죠. 즉 학교나 언론 매체나 종교단체나 노동조합, 그리고 정당, 뭐 문화기관, 자발적 민간단체, 그리고 이제 가족 등을 말하는 거죠. 가족이 시민사회에 포함되냐를 가지고는 좀 논쟁이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주의적, 학술적 그람시 해석자들은 헤게모니를 이데올로기 및 시민사회하고만 연관시켜서 그람시 헤게모니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 얘기인 즉슨 국가는 탄압만 하고 시민사회, 언론, 매체, 뭐 노동조합, 정당, 문화기관 등등등등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사람들 설득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이 시민사회의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여서 사회를 바꿔야 한다. 특히 학계나 문화계에 침투를 해서 거기서 이데올로기 투쟁, 학술 투쟁, 문화 투쟁 같은 거를 함으로써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리고는 그람시가 말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막 부풀려가지고, 러시아에서는 시민사회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당시, 러시아에서는 시민사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시민사회가 많이 발전했다. 뭐 이런 그람시의 말을 갖다가 굉장히 부풀려가지고는,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혁명이 가능하고 필요한 반면,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혁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그람시는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고는, 그다음에 한국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1980년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의 그런 군부 독재하에서 그럴 때는 시민사회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런 상황에서는 혁명이 가능하고 필요하지만 9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는 혁명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개혁주의적, 학술적 그람시 해석자들은 그렇게 그람시를 아전인수하는데 전혀 그 그람시의 그 공책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개혁주의적 그 학술적 그람시 해석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제 진보 진영은 지배 엘리트들의 그 헤게모니에 맞선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럴 때 그 대항 헤게모니를 이 개혁주의자들, 학술가들은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로만 축소시켜서 이해를 하고는, 그리고는 또한 시민사회를 변화시키려고만 애를 씁니다. 국가와 부딪혀서 충돌하는 것은 피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선전 활동, 이데올로기 투쟁을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봅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래서 이 계급 투쟁을 매우 과소평가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포스트 그람시주의, 신 그람시주의의 그 핵심적인 특징은 계급 투쟁을 완전히 과소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람시는 국가와 시민사회는 지배계급 헤게모니의 두 측면이다. 두 측면이고 서로 상호 침투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즉 시민사회의 이 구성 요소들, 언론, 매체, 학교, 뭐 등등의 이런 문화기관 등등은 자본주의 국가를 뒷받침하거나 적어도 자본주의 국가의 틀을 넘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의 노동자 투쟁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면 이런 기구들도, 말하자면 언론기관 같은 데서 막 파업이 일어난다거나
학교 같은 데서, 대학 같은 데서 파업이 일어난다던가, 뭐 등의 학생들이 점거 투쟁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투쟁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면 이런 그 소위 시민사회들은 국가의 경찰력에 아주 신속하게 의지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팍 분리된 걸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람시는 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합쳐갖고 통합국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통합국가라는 인티그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통합국가라는 번역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온전한 국가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찾아보니까 통합국가라고 번역들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람시는 국가를 통합적으로 온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큰 의미에서 자본주의적인 국가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제 시민사회가 발달하면 개혁주의가 성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왜냐하면 겉보기로 자율적인 듯해서 자유롭고 형평성이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들 이 시민사회를 공평한 경쟁의 장이고 공공영역이고 공론장이고 라는 그런 그 용어로서 시민사회를 보고 있죠. 그람시는 개혁주의적인 학술적인 그람시 해석자들이 강조하는 것, 그렇게 보는 것처럼 러시아와 서구의 차이가 질적인 차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양적인 차이라고 봤습니다. 무엇의 양적 차이냐면 바로 시민사회의 발전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레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람시가 그 말을 발전시킨 거죠. 무슨 말을 했냐면,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노동자 계급이 권력 장악에 성공하기는 쉬워도, 그러나 그 권력을, 그 혁명을 지키기는 좀 어렵다. 반면 서구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노동자 계급이 권력 장악을 하기는 좀 어려워도 지키기는 더 쉽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람시는 바로 그런 레닌의 통찰을 더욱 발전시킨 거죠. 자, 개혁주의의 그래서 서구 같은 상황, 그 다음에 한국의 지금 2000년대 같은 상황, 1980년대와 달리 그런 상황은 개량주의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상황이죠. 따라서 개량주의가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당연히 그래서 혁명가들에겐 개혁주의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또 개혁주의는 단지 개혁주의 정당이나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대다수 사람들도 점진적 개혁 노선이 상식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람시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많다라는 그런 명백한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기업들의 그 노동자 임금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상식인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상식은 지배자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지식이죠. 더구나 노동자 연대를 파괴를 하는 그런 지식이니까 노동자 계급에게 유해한 관념이죠. 이처럼 대다수 노동자들은 모순된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람시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출발점이죠. 그람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물었냐면, 어떻게 이 모순된 의식이 계급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람시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상식이 어떻게 하면 양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람시 말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상식은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어떻게 양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계급의식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자, 노동자들의 그 모순된 의식, 그 상식이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대중적 개혁주의 정당입니다. 그러므로 광범한 노동자들이 그 상식을 양식으로 바꾸는 것을 혁명가들이 돕고 싶다면 개혁주의 정당하고 관련을 맺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게 그람시의 강조였어요.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 정당과 공동 활동을 해야만
그 개혁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그 광범한 그 개혁주의적인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만 그 노동자들, 그 서벌턴 그룹들에게 헤게모니를 행사를 해서 바로 역사적 블록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었죠.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겠습니다. 그람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블턴 인용하면 서블턴 집단들 가운데 하나가 노동자 계급을 가리키는데 그 서블턴 집단들 가운데 하나가 당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려 하거나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 노동자 계급이나 당, 헤게모니 같은 말들은 자율주의자들과 포스트 식민주의 그 교수들에게는 언짢은 말들일 거예요. 그래서 토니 네그리와 그 마이클 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불쌍한 그람시, 그는 헤게모니라는 이상한 개념의 창시자로 고려되는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이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정치를 위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한 후한 선물 공세를 막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 인용 끝. 자,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은 네그리와 하트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버리지 않고 순교한 한 혁명가에게 후한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즉 헤게모니와 노동자 계급과 그리고 그 그람시가 근대적 군주라고 말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